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오늘 주요 인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한 달,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석방 가능성 얘기까지 좀 두루두루 시사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분들은 시청자분들께서 잘 아시니까 제가 소개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자막으로 나갈 테니까. 예.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좀 먼저 꺼내볼게요. 양 변호사님. 지금 오늘도 인터넷에서 그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되던데 10월 16일 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데 석방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어떻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그러니까 기소 재판에 넘겨진 이후부터 6개월까지만 1심에서는 최장 구속 기간입니다. 근데 10월 16일까지 재판을 마무리를 못하면 이제 아예 풀어준다, 아예 죄가 없다 재판이 끝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원래 검찰에서는 일주일에 5번을 해야 된다. 근데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도저히 그거는 무리다고 해서 원래 3번으로 얘기했다가 절충안으로 재판부에서 4번을 했는데 이게 문제는 그러니까 증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에서 다 진술했던 증거들, 다른 재판에서 진술했던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서류를 인정을 해주면 서류만 보고 재판하면 되는데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일일이 다 법정에 불러가지고 얘기 우리도 들어봐야겠다. 검찰 얘기만 듣고 어떻게 재판을 하냐. 이러는 바람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4번은 충분히 4번도 부족한 상황이고 근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걸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미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11월까지 증인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부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게끔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5번을 재판하든 4번을 재판을 하든 10월 16일 넘어서까지 1심 재판이 계속 길어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니, 높지는 저는 않다고 보는데 그 얘기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은 지금 일정은 소환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무조건 10월 16일, 17일 날 나와서 그다음에 불구속 상태로 하자는 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10월 16일이긴 한데요. 지금 재판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더 발견될 여지도 사실 있습니다.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 기소가 가능합니다. 추가 기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6개월이 또 잡히니까 아마 근데 그게 또 꼼수에 또 문제가 있어요. 또 여론적으로 그 일부러 더 구속을 더 시키려고 또 추가 기소하느냐 이 부분 문제될 수 있는데 재판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혐의가 드러난다면 추가 기소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더 밝힐 게 없다 그러면 10월 16일 날 그 시점부터는 일시 석방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어때요? 원칙대로 지금 6개월이 지나면은 석방시킨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아요? 아니면 증거인멸이라든지 말맞추기 여러 가지 이제 석방시켜주면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떻게든 다른 혐의를 해서 추가로 기소해서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아요. 일단 법원이나 원칙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법원 지역에는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1심 재판 구속 기간은 6개월입니다. 4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고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실제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고 선고를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인데 다만 지금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푼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 여론이 또 무서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원칙을 깨야 되냐 말아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원칙을 깬다 하더라도 추가 기소라는 걸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기소된 거 말고 다른 걸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쨌든 10월 16일 날은 풀어줘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지금 6개월 연장했던 사람들은 위증 같은 거 추가해가지고 지금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의 다 기소가 다 됐기 때문에 추가가 가능할지 그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지금 문제가 아까 이제 원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다 공범이잖아요. 18가지 혐의가. 근데 공범인 다른 재판들에 관해서는 거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 얘기는 이미 법적으로 봤었을 때 형평성면에 있어서 이 재판과 이 재판이 비슷한 결론이 나야 되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미 다 결론이 어느 정도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길어질 이유가 사실 원칙적으로 없는데 그걸 무리하게 지금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서 끌고 가는 겁니다.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재판 보니까 1심에 이제 선고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8개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6개월 지나고 2달, 석 달 정도 더 재판이 끌었는데 그때는 구속 상태에서 또 끌고 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법의 원칙대로 6개월이 지났을 때 좀 풀어준 다음에 재판은 계속 받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로 6개월이 지나가서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장시호 씨밖에 없습니다. 장시호 씨밖에. 그러니까 송성각, 차은택, 김종 이런 분들은 보석도 신청하고 했지만 다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 기소돼서 지금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구속 수사될 가능성이 좀 실질적으로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 이런 문제는 저는 있다고 보는 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지금 그런 주장을 합니다. 뭐 오음진리교 사건 같은 경우는 뭐 1심만 10년 걸렸다는 예.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서를 말씀들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저는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판사의 생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이 안 좋고 하니까 석방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예.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과하게 저는 구속시켜서는 안 되고 예. 또 반대로 이 정도의 건강 상태면 불구속 수사가 맞다고 할 정도로 나올 수도 있다고 예. 보기 때문에 전적으로 법원에 맡겨야지 지금 정치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야 된다. 요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주변에는 굉장히 지지자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법정에서 소란 행위도 좀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주사회 재판 저도 물어봤는데 이거 심신이 굉장히 괴로운 거라고 합니다. 이게 예.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뭐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뭐 환자복 입고 등장했다는 예, 얘기도 예. 하는 거 보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감정은 헌법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으로 대우받기를 바라는 거는 같습니다. 예. 여기서 원칙대로 6개월이 지났을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을 석방시킨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되느냐, 그러지 말아야 되느냐, OX를 들으려고 하면은 국민 여론 때문에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들 것 같으니까 그거보다는 그 판사가 사실은 이제 국민 여론도 좀 보겠습니다만 이제 전적으로 법에 의해서 이제 잣대를 들이대서 이제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성 여부만 좀 볼게요. 정말 6개월 10월 16일 날 박 전 대통령이 일단 일시적인 석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O 하시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 X로 좀 한번 우리 5분의 생각에는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O 드시면은 국민 여론은 예상을 하는 이게 이제 거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석방해 줘야 된다는 뜻은 아닌 거죠. 아, 예, 예상이죠, 예상. 차 교수님은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고령인데다가 여러 지병도 있어요. 그리고 법이 구속 시한을 6개월로 정한 건 나름의 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요. 아무리 뭐 박 전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그 법의 원칙대로 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면 아마 풀어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원칙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 그 6개월 뒤에 풀어줬을 때의 여러 가지 여론의 후폭풍 또 재판 과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아마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아마 강행을 했더라도 조기에 결론 내리는 쪽으로 재판을 상당히 좀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당장의 재판부 입장에서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이 최대한 빨리 이것을 결심을 하는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이 재판을 강행하는 쪽으로 해서 이 지금 6개월 이후에 닥칠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을 회피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6개월 지나고 나서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까지는 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X를 들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물리적인 기한이 10월 16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제 앞서 잠깐 우리 양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이 변호인 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 증인 신청한 증인만 수백 명에 달하는데 그 사람들을 일렬로 쭉 다 한다 하더라도 11월까지는 갈 것이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잖아요. 재판부가 막 10월 16일 전에 끝내겠다 이렇게 해서 끝내줄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아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아마 이 재판과 그러니까 판사의 입장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상당히 국민적 관심이 많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 그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질질 끌기보다는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이 주요 증인들만 이렇게 증인을 압축을 해서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쪽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최대한 이 재판 기일을 줄이는 쪽으로 아마 제 생각에 그래 재판 운용을 한다면 저는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10월 16일이라는 이 데드라인을 미리 먼저 예상하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재판을 속행해서 결론을 빨리 내는 쪽으로 저는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진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속전속결로 과연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것이 옳으냐? 뭐 앞서 잠깐 옴진리교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좀 철저하게 따져볼 건 따져보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판을 끌고 가서 1심 선고를 내리는 게 옳으냐. 이것도 사실은 찬반 양론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충분히 예. 뭐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워낙 증인이 많고 또 이게 예. 큰 중대한 사건 아닙니까?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것도 파면의 이유가 됐던 여러 가지 그 헌법 위반이나 법률, 특히 예. 이게는 법률 위반과 관련해서 형사재판 아닙니까? 그러면 뭐 철저한 증거 위주의 뭐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근데 이제 재판부의 저 변호인 측의 전략이 예.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어쨌든 그 임기가 만료되면 뭐 8명이 되고 그러면 2명이 되면은 어떻게 될 수 있다 하는 예. 이런 전략에서 끊임없는 지연 전략을 썼지만 어쨌든 재판의 주도권은 변호인이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부가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느 정도의 이제 속도를 낸다든지 아니면 그 한 번에 재판할 때 뭐 얼마나 밤늦게까지 하느냐 예.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뭐 그렇게 압축적인 재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런 논란이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문제화해서 끌고 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예. 결국은 재판의 주도권은 재판부가 지고 있기 때문에 10월 16일까지는 그래도 해내지 않을까 예.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이제 좀 짧게 반론을 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고 헌재사상 최초로 예.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얻을 거는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과거에 탄핵 과정에서 비판한 이유는 법치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갖다가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법치주의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차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생각이 국민들 생각과 상당히 많이 겹칠 확률이 많다고 저는 예.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이 여론으로부터 독립된 판결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물론 실질적으로 판사들도 고백을 합니다. 여론에 상당히 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영향을 받는다는 예, 예. 거는 예. 인정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여론과 달리 지금 만들어 놓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졸속 재판 비싸게 끝내가지고 만약에 예. 판결을 한다고 하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사건일수록 누가 봐도 공명정대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받을 때 도주하겠습니까? 지금 아마도 그 주변은 늘 언론이 싸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고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재판받는 중에 뭐 도주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법이 물론 추가 기소할 게 있다면 저는 추가 기소해서 불구속 아니고 구속 이제 수사하는 것도 맞다고 보지만 예. 일부러 그 구속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추가 기소하는 행위 같은 거는 또 누가 남들이 볼 때도 이 좀 심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디까지나 이 모든 것은 법관의 양심과 전문성에 따라서 결정할 일이다. 그렇습니다. 저기 이제 방금 의원님 말씀에 뭐 저희들이 뭐 졸속을 바라고 그런 게 전혀 있을 수가 없죠. 예. 법은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고 양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재판은 재판장이 주도권을 갖고 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 하에서 변호인들의 지연 전략을 막아낼 수 있는 것도 재판장의 역량 아닙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재판장들이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지 뭐 졸속으로 빨리 해라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그 오해하시면 알겠습니다. 큰일 예. 납니다. 이제 근데 판사라고 할지언정 이제 법률에 근거해서 이제 재판을 끌고 가는 거니까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1심은 그렇죠. 6개월 안에 끝내도록 해놨는데 판사라고 해서 뭐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이 규정이 제일 문제인데 석방을 해줬을 경우, 그러니까 일시적 10월 16일 이후에 일시적으로 석방을 해줬을 경우에 이 재판장에 박 전 대통령을 부르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아프다고 해서 못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인데요. 예. 그럼 구속영장을 새로 또 청구를 한다든지 또 신병학 분리해서 추가 또 그래야 기소를 되고. 한다든지 그러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재판부가 상당히 고민할 부분입니다. 6개월이라는 거는 사실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예. 형사재판은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6개월은 정말 우리 법에서 2번 연장해가지고 한계를 둔 거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정말 잘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증인들은 이전에 다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예. 이재용 재판이라든지 뭐 안종범 나왔기 때문에 예. 새롭게 부르는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 22부입니다. 김세윤 재판장인데요. 예.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은 다 짜놨지만 재판장이 직권으로 증인 조절하고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10월 중순에 전에 끝내는 게 방법이 아닌가. 예. 그 이유가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줘도 문제고 안 풀어줘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10월 16일 이전에 재판을 끝내는 게 가장 타당하고 예. 지금 재판 끝내서 대기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선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봐서라도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이 변호인들도 예. 자꾸 400명 다 승인하자 하지 말고
인정할 거 좀 인정하면서 증거 조사를 좀 간략하게 한다 그러면 16일까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왜 O 드셨어요? 그러려면 X 드셔야 그게 아니고 그래 그 시간이 지나가면 풀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억지로 뭘 만들어서 구속하는 거는 법에 반한다. 저는 또 이제 그렇게 추가 봅니다. 기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신경-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옳지 않다 이런 네. 입장이군요. 예, 법대로 하자. 네네. 예, 그러나 최대한 10월 16일 전에 끝내는 게 옳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양호. 예, 저 한 가지를 좀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은 게 뭐가 있냐면요. 6개월이 같은 6개월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일반 형사 재판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재판합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 6개월 하는 동안에 많아야 6, 7번이에요. 자, 박 전 대통령 일주일에 4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율을 하면 사실은 통상적인 재판으로 일주일에 4개월치 분량의 재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계산을 하면요. 70에서 80개월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사 재판, 일반 재판으로 보면 6년에서 이상을 예. 재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투자를 검찰과 법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막이 나왔던 거 우리 10월부터 잠도 못 자고 있다는 얘기가 예.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재판부 다른 재판 하나도 안 하고 거기만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 짧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6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이 재판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는 게 지금 변호 전략 가운데서는 최선의 전략인가요? 이게 판사한테는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독이 될지 득이 될지 모르겠는데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쪽은 이제 오음진리교 사건까지 예를 들었으니까 이 지금 최대한 끌고 가는 게 지금의 최상의 변호 전략인가요? 사실 그 지금 형사재판에서 지금 그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라는 이야기는 사실 그러니까 보통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그런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속행을 하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이야기인 측면이 예. 있는데 지금 지금 변호인단의 이야기는 오히려 좀 거꾸로 된 논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 거죠. 사실 그러나 지금 변호인단의 노리는 빤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1심 재판을 상당히 계속 연장을 해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자. 그것이 뭐 노림수는 뭐 예. 이거 본인들이 그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뭐 예.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재판이 임하는 태도 자체가 원래는 뭐 법리적 해결이나 예.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약간 해법에 좀 기울어져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깥에서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여론의 동향에 의해서 예. 재판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러한 아마 그 노림수도 아마 깔려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변호인단이 과연 자신의 의뢰인을 위한 이러한 이 변호 전략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예. 이게 통상의 경우라면은 빨리 재판을 받아서 나의 무죄가 빨리 이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지극히 이제 정상적인데 지금 박 전 대통령 쪽 변호인들의 전략을 보면은 왠지 뭐 무죄의 자신감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재판을 좀 끌어가지고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내곡동으로 이제 이사를 했으니까 거기서 좀 편하게 있으면서 재판을 받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볼 때도 지금 박근혜 측 변호인들은 두 가지 전략을 쓰는 예.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인 어떤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모양이 좀 게임, 보이고 예. 두 번째가 지금 연기인데 예를 들어서 박근혜 측 변호인 유영아 씨 같은 경우는 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무원이 구질구질하다. 그럼 뭐 그만두면 되지 왜 그런 식으로 와서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느냐. 근데 예. 저는 이런 발언이야말로 정말 직업 공무원에 대한 양심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몇 년, 20몇 년을 갖다가 정말 공무원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이게 내 인생을 바꿔야 되나? 게다가 이번에 뭐 노태강 전 국장은 이제 예. 차관으로 컴백하긴 하지만 이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요. 정말 정권 바뀔 때마다 정말 괴롭다고 하는데 이런 예. 발언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최순실 측 변호인은 또 뭐라고 합니까? 예. 최순실 씨한테 물어봐 가지고 자, 이거는 고영태와 검사가 짜고 치는 기획이다. 기획수사다. 그럼 그 검사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최순실은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왜 윤석열이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판사도 좀 황당했지만 예. 이런 식으로 자신을 갖다가 공격하는 검사들을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예. 심지어 박근혜 측 변호인은 첫날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뇌물죄라면 돈봉투 만찬에 갔던 검사 2명, 부장검사 예. 둘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격수 아닙니까? 예. 바로 앞에 있습니다, 2명이.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저도 뭐 기자 생활 오래 했지만 바로 앞에 있는 검사를 공격하는 변호인들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이런 작전들이 어쨌든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저는 이게 완전히 이게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물론 판사는 나름대로 양심에 따라 판결하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좀 흔들립니다. 게다가 예. 10월 16일쯤 되면요.
문재인 정부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종의 야당의 입장에 쓰기 때문에 예. 국민 감정도 과거에 힘센 대통령 박근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변호인들의 저 전략이 상당히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을 지내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지내신 분의 변호인들이라면 좀 더 저는 법리적인 원칙에 맞는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해야지 저런 식으로 검사를 공격하고 연기를 주장하고 이런 식은 저도 뭐 보수 정치인이지만 동감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조금 속된 말로 하면 이제 꼼수 같은 전략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전직 대통령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손에 이렇게 붕대하고 나오신 거, 뭐 이거랑 조금 더 연계돼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환자복 입고 등장하는 거, 뭐 최순실도 꼬리뼈가 아프다는 거. 왜 갑자기 한순간에 이렇게 다 환자가 돼버리는지 이것도 사실은 그러한 전략, 꼼수 전략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는 글쎄요. 것인지. 얼마나 아픈지 알 수가 없죠. 이제껏 계속 정장 입고 오다가 6월 9일 24차 공판에서 저게 서울구치소 한자 의모동에 있는 수용자 복입니다. 환자복이죠. 그러니까 대기업 이제 우리 피고인 재벌들 자주 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아마 보석하고 이런 거하고 연관이 좀 돼 있는 게 아닌가. 본인도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기 때문에 6개월 될 수가 있고 병보석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껏은 무죄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정장을 입고 왔는데 마지막 공판에서는 환자 제수복 입고 온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언론에 보임으로써 나는 아프다. 그래서 난 나가야 된다. 이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박근혜도 마찬가지로 손목 보호대 그거는 보이면서 수갑은 또 안 가리는 모습이거든요. 그것도 좀 어색해요, 사실은. 다 수갑을 가리는 게 일반적인데 그 모습 역시 몸이 아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손목 보호대는 수갑을 차서 아픈 거예요? 왜 아프죠? 통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도 있겠죠. 취소 안에서 박 전 대통령이 손목 운동을 하시니까. 근데 저는 수갑을 차면은요, 이게 이제 뭐 이게 헐거워지는 경우는 없고 계속 이렇게 쪼이는 경우만 있도록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장시간 차고 있으면 손목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장시간 안 차잖아요. 구치소에서 재판장 왔다 갔다 하면 한 30분에서 뭐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저게 지금 자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그렇게 아플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아픈 것을 저렇게까지 이제 밖으로 표현해서 보여주는 데는 또 다른 전략이 있는 거죠.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뭐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병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가능성도 열고 있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재판이 뭐 어떤 시시콜콜한 이게 법리적으로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오로지 정치적으로 탄압이고 정치적으로 엮인 것이고 나는 정치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 정치적 박해의 모습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보여줘서 여론전을 감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일 저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정말적인 뭐 스턴트도 여러 개 받고 있고 또 실제로 건강이 안 좋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목욕도 못하고 어쨌든 간에 힘들다는 걸 호소하는데 저것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과학적인 진단을 통해서 정말 아픈지 안 아픈지 판단하면 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갑에 의한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손이 아플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최순실 씨만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독방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그때 나온 거 보니까 낙상으로 보이는 뭐 이게 좀 다친 거고 또 꼬리뼈가 아프다는데 꼬리뼈가 정말 아프답니다. 저도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부상당하면 그런데 근데 어떻게 독방에 있으면서 낙상 이게 뭐 대개 보면 이게 등산이나 운동하다가 되게 이제 넘어져서 되는 건데 빙판길에 넘어지거나, 그렇다면 이게 그때 마침 노승일 전 부장과 함께 이제 이 대일신문하는 재판을 앞두고 이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저는 최순실 씨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진실일 수도 있지만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적어도 독방에서 낙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꼬리뼈가 다치고 이런 것들은 좀 이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세 명에 대해서 똑같이 다 뭐 이렇게 이 꾀병이라든지 이렇게 보는 건 좀 그렇고요. 연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과학적인 진단을 통해서 그거는 뭐 재판부가 판단이 될 일 같습니다. 글쎄요, 뭐 이제 손 씻는 비누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이 이해가 좀 독방에서 안 됩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 이 꼬리뼈 다치면요 그냥 누워 지내셔야 돼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걷지도 못하시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세 명이 동시에 아픈 게 일종의 뭐 소위 말하는 짜고 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너무 희화화할 건 아닌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 뭔가 판단해야 되는데 의학적으로, 아프면 의사의 진단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도 손목이 아픈 거를 재판 지연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굳이 뭐 단정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뭐 만성신부전증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건강도 예. 좋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구치소 내에서 식사를 못한다는 얘기도 어떤 식으로인지 구치소에서는 그래요. 이런 거 예. 누구에게도 확인해 줄 수도 없고 확인한 바도 없고 그게 예. 어떻게 아는지도 모르는데 대선 과정에서는 홍준표 전 후보마저도 막 박 전 대통령 응급실 가야 되는데 예. 병원 안 보내고 있다는 식의 얘기들이 나왔고 겉에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바탕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뜬금없이 또 손목보호대 같은 것도 하고 나왔고 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자세히 기억하시면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원래 손이 약한 사람에서 선거 요새 다닐 때도 악수도 못하고 이렇게 손만 마주 잡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몸이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게 알려진 부분에 딱 손목보호대를 하고 나오는데 잠깐 말씀하셨지만 수갑이라고 봐야 구치소에서 재판정 왔다 갈 때가 30분 정도 차는데 그것 때문에 아플 가능성은 예. 별로 없어 보이니까 이거를 근데 이렇게 의심을 제공하는 사람들,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이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에서 옹호적이고 좀 가슴 아프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아프셨는데 예전부터 저기 안 좋았는데 예. 이런 식으로 또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판관을 탓하고 법정에서 탓하고 법정에서 막 이렇게 소란도 일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를 악용하려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예. 거죠. 그 재판부로서도 이제 지금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 재판장에서 점점 이제 박 전 대통령에게 뭐 환호를 보낼 때도 있고 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제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잘. 불편하죠. 예. 그리고 뭐냐면 빨리 이게 끝내야 돼. 어쨌든 추첨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방청구 배부를 하고 예. 있는데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추첨에 또 일부러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뭐 소리 지르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가기가 곤란한 거예요, 이것도. 예. 그런 분위기가 되면 뭐 소리 지르죠. 증인이 나왔을 때 적대적인 증인에 대해서 막 위압적인 어떤 예. 태도 같은 거 보여주고 그러면 법대로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판 자체가 하기가 어려워져요. 가뜩이나 증인들 많이 불러가지고 예. 재판부도 지금 쉴 시간도 없는데 그것까지 컨트롤 해가면서 재판한다는 게 얼마나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들이 자꾸 이 재판을 뭔가 비정상적으로 끌고 가는 어떤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그 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 사실 장시간 이제 뭐 새벽까지 자정까지 이어지기도 하니까 힘들 텐데 뭐 썼다 지웠다 뭐 가끔 이렇게 꾸벅꾸벅 그건 제가 좀 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왜 그런 그거는 거예요? 예. 우리가 좀 조롱할 게 아닌 게 예. 메모지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펜 같은 거를 이렇게 법정에 피고인석에 변호인석에 줍니다. 예. 사실 재판이라는 게 짧아도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검사가 대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모르기도 하고 예. 12시간씩 재판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 상당히 피곤할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12시간 정도 하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고 턱을 괴는 모습도 있고 예. 또 연습장에 뭐 자신의 이름을 그러니까 뭘 적다가 지웠던 모습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본인 자체가 지루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재판에 뭐 응하지 않고 예. 재판을 안 하려고 한다고 저는 절대 그게 아니고 예. 지금 아직 중요한 단계가 아니고 중요한 증인이 나온다면 달라질 겁니다. 노승일 부장이 나왔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앞으로 뭐 장시호라든지 정유라라든지 이재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증인이 나온다면 예. 뭐 글자 쓰고 뭉개고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누가 저 피고인 자석에 쓴다 하더라도 예. 12시간 정도 앉아있으면 상당히 힘들다.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인간적으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회의가 지루할 때는 낙서하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사람들이.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낙서하고 뭐 그림 그리겠다는 저 때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해하기 힘든 법률가들만의 이제 대화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그런 것 같고 아까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정말 본인과 관련된 이 이야기가 나올 때는 긴장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 건강한 일반인도 하루 12시간, 10시간 이상씩 나흘을 갖다가 똑같은 장소에 앉아서 똑같이 그것도 무슨 본인이 이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예. 범죄 이야기를 하는데 앉아 있다는 거는요. 특히 심적으로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플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아까 손 이야기 하시지만 저는 이제 국회의원 때 같이 악수 때 보고 옆에 예. 식사할 때도 보면 손이 굉장히 좀 작고 여린 거는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똑같이 대우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진단할 게 필요합니다. 다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 좀 더 과한 것을 요구해도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측에 있을 때는 또는 국회의원을 할 때는 흐트러지는 모습, 졸고 있는 모습 이런 걸 보여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유일하게 조는 모습을 본 사람이 청와대 내실에 들어갈 수 있었던 요리 연구가 한 분만 예. 그 조는 모습을 잠시 봤다는 증언이 있을 정도로 아주 그 이제 절제된 모습, 예. 또 정리된 모습만 보여줬는데
이번 재판에서 뭐 지웠다 썼다 이런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한 20분을 졸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아 이게 뭐 심리적으로 무너진 것이 아닌가 또는 뭐 심리적으로 어떤 다른 상태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여러 추측들이 나왔던 거죠. 그러나 실제 뭐 그런 것보다는 인간이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만큼 사실은 뭐 조롱이나 희화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또 명백하게 가릴 건 가려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 초기에 이 국정농단 사건 초기에 이 검찰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거 저 국민이 들으면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 이제 그 육성이 지난주 이제 공개가 됐는데 글쎄 이게 정말 횃불로 바뀔 만한 성질의 것인지 또 듣기에 따라서는 최순실하고 그 정도의 이런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또 뭐 옹호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 따라서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최순실이 이런 제안이 어떠세요라고 하면 박 전 대통령이 그거 좋은데 이렇게 가야 정상인데 거꾸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뭐 이거는 어때요? 그러면 최순실이 그거 좋네. 그렇게 하십시다. 이제 이 위치가 바뀌었다는 건데 이게 횃불로 바뀔 만한 성질의 것인가요? 촛불이 횃불로 바뀔 일단 만한 성질의 것인가요? 두 가지 점에서 일단 취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문화융성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뭐를 국정 운영의 기조로 삼을까에 관해서 최순실과 의논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 이 톤 자체가 이른바 우리가 갑과 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가불이 뒤바뀐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는데 문예부응하지 말고 문화부응하면 어떨까요? 저걸 이제 박 전 대통령 얘기하고 최순실이 그거 듣고 있다가 그거 나쁘지 않네요라고 얘기하고 문화융성은 어때요? 뭐 결국 이제 문화융성이 됐습니다. 문화융성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온 게 있으면 저기서도 말투도 약간 반말투 비슷한 말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문예부로 그랬어.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 워낙 오랫동안 정말 사실 최순실도 뭐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들리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결국엔 저기서 문화융성 사업이라고 했었을 때 그게 그럼 제대로 된 이 지난 박 전 공근에서의 문화융성 사업으로 이어졌느냐? 아니었던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최순실이 문화사업하고 체육사업하고 거기를 가지고 바로 이권을 개입을 했었고 그걸 가지고 재단 두 개를 만들었었고 그거를 핑계로 해서 사업체에서 돈을 빼내려다가 이 사건까지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 맥락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뭘 하려고 했던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횃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저 공개한 게 이제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입니다. 아마 좀 더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 취임사를 갖다가 정하는 어떤 디스커션, 그러니까 토론 과정에서 하는 거고 이때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인지 아니면 회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갖다가 만약에 최박을 가리고 그냥 우리가 보면 저 말에 최순실의 말은 대통령의 말처럼 들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은 참모의 말처럼 들립니다. 지운다면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순실의 역할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뭐 촛불이 횃불처럼 될 정도로 대단한 건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저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당선인 신분입니다. 이때가 사실은 가장 힘이 강하고 이제 취임한 직후부터는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건데 이때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면 자 최순실로부터 무슨 컨펌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냥 문화융성 하고 싶으면 대통령이 그냥 자 문화융성 문화융성으로 갑시다 하면 되는데 저기는 보면 최순실 씨가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도 아마도 컨펌을 받는 데 대해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좀 안심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정농단 사건의 법적인 측면을 떠나가지고 대통령,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말씀과 최순실 아무도 뽑아주지 않고 아무도 임명하지 않은 참모입니다. 저 때는 참모도 아니죠. 사인인데 비선이죠. 이런 분의 말투를 보면 뭐가 정말 잘못됐구나 저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하는 데는 충분한 정황을 갖다 정한 것이고 이게 만약에 정호선 전 비서관의 그 핸드폰 참여폰에 나온 녹음을 갖다 그대로 했다 그러면요 이거는 누가 봐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말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직접 들어봐야 돼요. 이제 저렇게 이제 텍스트와 이제 글로 읽는 거하고 실제 말 육성을 직접 들어보면 그 톤이라든지 그래서 누가 진짜 갑을 관계가 누가 갑이고 을인지를 좀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저것만 갖고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또 그 녹취가 있었지 않습니까? 좀 오래된 녹취였지만은 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뭐 구미에 지을 거냐 아니면 서울 근처에 지을 거냐 이렇게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말을 잘라버리고 또 주도적으로 어디를 하는 게 낫겠다고 했던 게 최순실 씨고 오히려
박근혜 의원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 결정에 예. 따라가는 모습을 다른 육성에서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나타났던 모습이나 또 저 육성에서 나타났던 모습이나 이런 게 보면 주로 주도를 하는 쪽이 최순실 씨 예. 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 경찰에서 파기 나왔던 행정관이 예.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 씨고 2위가 정윤회 씨고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그런 구조가 바로 저런 이제 예. 태도에서 언어와 뭐 이렇게 그런 두 사람 사이의 그 관계 설정과 언어 습관에서 보면은 벌써 갑이 최순실 씨다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두 사람의 관계를 봤을 때 최순실이 주도해가고 박 전 대통령은 거기에 약간 순응해가는 관계였다. 그렇죠. 그렇게 예.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또 반대를 하면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내한테 시녀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지만 실제 저런 증거들을 보면은 시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더 예. 꾸며가고 주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최순실 말에는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이 알맹이가 없다. 중언부언하고 뭐 쓸만한 게 없다. 중심은 항상 박 전 대통령이 잡아갔다. 이 얘기를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두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그 정호성 비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말처럼 예. 최순실이 중언부언 얘기하고 대통령이 결국 맥을 잡아서 얘기한다. 아까 예. 지금 문화부엉이라는 문화융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놓은 그 과정에도 보면 뭘 말의 태도에서는 보면 최순실 씨가 약간 각 같은 그 모습은 보이지만 이게 정호성 전 비서관이 주장한 바로는 결국 문화융성이라는 말도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이디어에서 나오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듬어서 자신이 채택한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이 주장하는 바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최순실 씨하고 상당히 개인적인 인연은 상당히 그 깊숙한 인연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정도의 문화융성이라는 단어 자체도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하면서 만들어낼 정도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는 인간적인 관계에서만 깊숙하게 맺어진 거지 예. 이런 문화융성이라는 단어조차도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믿고 의지할 만한 능력이나 감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예. 검찰 조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그런 그 두 사람의 직접적인 육성 대화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예. 그 내용보다는 그 대화의 분위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두 사람의 관계를 봤을 때는 예. 오히려 최순실 씨가 갑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의 입장에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그 분위기 예. 이거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누가 갑과 을의 관계인지를 아마 판단할 수 있을 건데 아마 이때까지 지금 우리의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나름대로 대충 판단하실 거예요. 누가 지금 웃음걸 쥐고 있었는 건지. 근데 이거는 또 확실하게 해야 될 게 지금 이제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대화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미 그거는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이제 핸드폰을 썼기 때문에 예. 이제 증거로 제출된 것이고요.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지금 말씀처럼 이제 뭐 최순실은 중언부언하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맥을 잡았다고 했는데 문제는 왜 대통령께서 최순실과 이렇게 많은 통화를 하시고 이런 이 중요한 문화 융성에 대해서 이 단어 예. 선정을 갖다가 주변에 그 많은 문화 참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과 의논하지 않고 취임사를 만드는데 최순실과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지 예. 이것도 일부만 녹취한 거지 아마 굉장히 길 겁니다. 이런 이 예. 대화 기록이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정상적인 건 아니었다. 왜 우리가 대통령을 뽑습니까? 대통령을 뽑으면 대통령에게는 장관이라는 비서들을 다 줍니다. 예. 그다음에 청와대 부족하기 때문에 청와대에 또 수석들 비서들 얼마나 많은 인력을 줍니까? 그분들하고 국사를 논하라고 대통령에 선출한 것이고 그 많은 예산을 주는 건데 그 많은 분들 문화 전문가는 다 놔두고 최순실, 차은택 뭐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한 것들이 나오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아무리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렇게 물타기를 예. 하더라도 재판관이 볼 때는 예. 상당히 최순실이 국정농단에 개입했구나 하는 증거로는 뭐 분명한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 이제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여러 번 들었고 또 예. 이런 이제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뭐 크게 충격적이진 않습니다만 당시 사건 초기에 이 검사가 이런 직접 육성 그런 뉘앙스를 들었을 경우는 막 진짜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횃불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이렇게 때문에 이게 표현했다고. 횃불이 될 거라고 검사들이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이게 어쩌면 최초 공개된 것 같아요, 법정에. 이건 예. 왜 공개가 됐냐면 이 재판이 아닙니다. 블랙리스트 재판을 조윤선하고 예. 김기춘 전 실장의 블랙리스트 재판에 정호성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예.
정호성 비서관이 자꾸 뭐 최순실은 별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증거 자료를 내밀은 거예요. 검찰 측에서. 이게 이 들어봐라. 이게 왜 의미가 없느냐. 중원부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결정은 최순실이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정호성이 아마 얼굴 빨개졌을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뭐냐면 검찰이나 특검은 다 알고 있는데 정호성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최순실 박근혜 재판에 나왔을 때 그때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때 그런 증거를 많이 낸다 했을 때 과연 최순실은 어떻게 신문할 거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그 낙서하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그때가 아마 재판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22부에서 했을 때 정호성이 나왔을 때 저 검찰에서는 신문을 준비할 거예요. 녹취 다 꺼내내면서 봐 이거 맞냐고 왜 이 다르게 얘기하냐. 그때가 아마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너무 사실관계가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걸 좀 조금 더 분석하고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이 10월 16일까지 끝내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더 연장해서라도 철저히 따져보는 게 옳은 것인지 약간의 논란은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저희들 뭐 정유라하고 장시호 씨 얘기도 마저 하죠. 정유라에 대해서 검찰이 당분간은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정유라 벌써 뭐 딸이니까 당연하겠습니다만 최순실을 면회 가려는 시도도 하고 있고 또 뭐 사람 변호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맞추기를 할 가능성도 사실은 있는 거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범죄 인도법에 따라 가지고 최초 데리고 올 때 그 범죄 이상을 청구를 하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범죄 수익이라든지 특히 뇌물 같은 걸 청구하려면 그 덴마크하고 협조가 돼야 됩니다. 근데 덴마크 협조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 우리 뇌물죄도 할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는 걸 하려면 2, 3주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재청구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대로 더 갔을 때는 또 기각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막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좀 애매한데 재청구를 안 하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유라 입장에서도 행보가 조심스러울 거예요. 검찰이나 뭐 언론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나오자마자 어머니를 지금 만나러 갔는데 어머니를 못 만났습니다. 글쎄요, 이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말하기로는 자신들이 이제 확인이 잘 안 됐고 구치소장에 내린 어떤 결정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지만 이걸 모르고 갈 수 있을까 또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따라 붙는데 언론 플레이 했을 수도 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언론 플레이든 아니든 간에 보여주고 싶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박 변호사 변호사가 이렇게 비겁하게 얘기를 해요. 잘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변호사 입장에서?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불어댈 게 뻔한 걸 알고 있었다. 당연하죠. 왜냐면 정유라가 나오면서 영장 기각된 날 어머니 만나러 갔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검찰에 허락해주면 갈게요라고 그랬어요. 검찰에 안 물어봤어요. 아니 검찰은 제안 안 걸었는데 구치소만 걸어놨어요. 아까 검찰에 물어봤어요. 그럼 안 물어봤잖아요. 게다가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는 거기도 변호사도 같이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치소 당국이든 검찰이든 이게 이제 엄마인 최순실을 만나는 게 불어댈 걸 뻔히 알면서 그럼 왜 간 거예요? 그 보여주러 간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착한 딸 이미지? 변호사는 사실은요. 거기도 변호사가 갈 이유도 없는 게 첫째, 변호사가 최순실 씨를 특별 접견을 하려면 본인이 선임기를 내서 그냥 변호사가 따로 만나면 됩니다. 거기 갈 이유가 없죠. 두 번째, 정유라가 그럼 가족면회로 가는데 변호사는 또 막상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이유 없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구치소에 여직원 시켜서 전화 한 통 해보면 나오는지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다 합니다. 굳이 찾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저기 지금 최순실 씨가 남부구치소에 서울구치소로 왜 옮겨달라 그래요? 거리 너무 멀어서 옮겨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유라 씨 미승필증 있잖아요. 멀어요. 택시비 더 많이 나와요. 굳이 거기를 몸으로 찾아가서 허락 안 해주니까 못 만나요는 보여주기밖에 안 돼요. 저거는. 아니, 양주열 변호사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검찰이 아마 확인을 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변호사가. 검찰에서는 지금 접견이나 면회를 불가가 없습니다. 없는데 교정당국 남부구치소장이 내린 판단으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왜 자신이 없냐 하면 저라면 확인하고 갔을 거예요. 제가 변호사라면. 그렇죠. 구치소에 전화해서 가서 확인할 건데 왜 그걸 확인 안 했느냐는 의문이에요. 검찰에서는 아마 확인한 것 같은데 구치소는 의문을 왜 확인 안 했냐. 그 부분이 제가 뭐 자신이 없다는 거지. 뭐 제가 비겁한 건 아니거든요. 착한 딸 코스프레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뭔가 국민으로부터 약간의 동정심을 좀 얻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확실하지는 않지만. 근데 저는요, 지금 정유라 씨가 하는 저런 행동들이 적어도 그 정유라 씨 때문에 촛불을 들었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비호감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저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재판에도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자, 법적으로는 솔직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정유라 씨 구속영장 칠 때 그 혐의를 보니까 예. 청담고등학교에 뭐 출석 안 하고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을 저지른 거, 예. 그다음에 이대 입시에 대한 겁니다. 예. 이 두 가지만 쳤습니다. 그건 뭐 덴마크와 관계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지금 뭐 체육특기생이 한두 명도 아니고 저 정도 출석 예. 안 하고 한 것 때문에 예. 구속까지 시키느냐에 대해서는 국민들 다 압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는 건 그겁니다. 자, 정유라가 독일 가서 수십억 되는 말을 탄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어머니 최순실 씨 때문이고요. 또 예. 최순실 씨를 보고 삼성이라는 큰 기업이 글로벌 컴퍼니가 수십억 원을 주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정유라 씨로 보이는데 예. 그리고 정유라 씨는 이미 보도된 게 뭡니까? 독일에서 거의 뭐 10명 정도 움직이고 말만 키우는 게 아니라 무슨 강아지, 고양이 정말 그 돈을 다 삼성 돈으로 썼다고 예.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수사가 안 되어 있고 예.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어쨌든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고 문재인 정부가 온 뒤에 뭐 검찰이 바뀐다고 하는데 예. 이걸 증명하려면 제대로 된 수사를 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예. 국민들은 정유라 씨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나라는 공정하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유라 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했던 기자회견 국민한테 죄송스럽다고 하는 부분도 좀 있었고 자신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조금 억울하다는 이제 그런 뉘앙스도 좀 펼쳤고 또 착한 딸처럼 비춰질 수 있는 어머니 최순실을 불어댈 걸 뻔히 알면서도 갔던 점들 여러 가지들이 가공된 이미지인지 아니면 진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제 보는 사람들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정유라 씨 얘기를 직접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네.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하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민들한테 미안합니까? 국민들한테 미안하다. 예, 네라고 했으니까 그 마음이 이제 진심을 좀 빌겠습니다. 정유라 씨가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먼저 이제 가석방 돼 있는 네. 장시호 씨와 뭔가 또 이제 꾸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뜻밖의 원래 사이 안 좋아요 이래버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최근에 알려지기로는 상당히 믿고 따르는 인족 산촌 언니 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 뭐 장시호 씨와 이모인 또 자신의 정유라 씨 예. 어머니인 이 최순실 관계가 상당히 틀어졌고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정유라 씨도 상당히 충분히 알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또 설사 애정을 회복하고 예. 나름대로 쉽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정유라 씨와 장시호 씨가 다 같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사건이 엮여 있기 때문에 예. 두 사람이 뭔가 이래 증거를 인멸하는 듯한 그런 모습조차 그러니까 시도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유라 씨가 상당히 이 지능적인 이 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입국 기자회견 할 때부터 상당히 좀 철부지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을 자신의 혐의는 전부 다 엄마에게 떠넘겨서 결국은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남부구치소 엄마 면회하러 가는 것도 보면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유라가 엄마하고 상당히 그 관계가 안 좋았지만 그러나 이제 딸로서 할 도리는 다 자식된 도리는 다 한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졌던 철부지 그리고 좀 불효자 같은 그런 이미지를 좀 불식시키면서 나름대로 동정 여론도 끌어내고요. 또 하나는 이 최순실 씨 입장에서도 보면 상당히 영어의 몸이긴 하지만 이 오랫동안 외국에 가 있던 딸이 돌아왔는데 만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최순실 씨의 그 상처받은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또 국민 동정 여론을 끌어내는데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는 걸 보면 저는 뭐 정유라 씨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영악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개인의 그런 영악함이나 뭐 아주 판단력이 빠른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변호인의 그 변호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 변호인이 저 시나리오를 잘 짜주지 않고서 정유라 스스로가 저 모든 것을 저렇게 했을 수는 없다고 볼 때 굉장히 그 전략적인 변론에 우리 국민들이 전체 그걸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래 보고요. 그리고 두 사촌 간의 뭐 관계는 나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장시호가 구속될 때 장시호의 어머니 최순덕이 자기 동생인
최순실 보고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내 딸은 좀 꼭 빠져나오도록 네가 좀 예. 해도 이랬을 때 언니 걱정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검찰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그거 내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그건 전부 장시호가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범죄를 떠넘겨 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장시호가 이제 충격을 받고 이모가 나를 죽이려 하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증거들을 다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 도우미가 돼버린 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극단적으로 이 재판을 둘러싸고 공범이면서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는 회복되기 어렵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진심이 아니라 어쨌든 국민의 동정심을 좀 이끌어내고 싶어서 뭐 착한 딸 코스프레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반성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국민적 분노를 이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이 똑똑해요. 뭐가 진짜인지 아니면 뭐가 진짜 이게 쇼인지 이런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진심 어리게 행동하는 게 그나마 좀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장시호 씨 잠깐 화면에 나왔는데 그 일부 매체에서 이게 행복한 만찬이라고 이제 썼는데 물론 이제 석방됐으니 가족들하고 이제 저녁 식사 함께 해야 되고 또 아들도 또 만나야 되는데 저거를 뭐 만찬이라까지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게 이제 반성 없는 행동이다라고 이제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뭐 지금 그 장시호 씨가 지금 무죄를 선고받고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구속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유무죄를 계속 다퉈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시호 씨의 심경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 제목이 행복한 가족 만찬이 맞는 거예요? 행복한 가족 만찬이라는 것은 아마 장시호 씨가 저리 미소를 띄고 있는 장면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장시호 씨가 갖고 있는 일종의 천성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낙관적인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신이 구치소에 들어 있음으로써 가족들에게 상당히 심적 고통을 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아마 먼저 밝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부모님은 아마 이 근심을 좀 덜어주려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리고 저 공간이 상당히 이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사생활의 공간에서 이 부모에게 뭐 미소를 짓는 부분까지 우리가 뭐 행복하니 저런 표정을 지으면 상당히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비난하기에는 조금 좀 지나친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인간적으로 저는 장시호 씨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최순득 아까 우리 허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뭐 JTBC 보도에 따르면 어쨌든 최순실 씨 동생한테 가서 우리 딸 좀 잘 해달라 그랬다가 이제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지금 암투병 중이고 상당히 말기암이라고 지금 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암에 걸린 어머니가 있고 또 아들 내가 수의를 입은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언제나 사복을 입고 재판장에 나왔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 만나기 때문에 저 장소는 저게 뭐 장시호 씨가 공개했던 만찬 장소가 아니고 그냥 기자들이 찍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행복한 만찬일 것이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장시호 씨가 대가를 많이 지불했습니다. 지금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볼 때는 정말 장시호 씨가 미울 겁니다. 왜? 이분이 태블릿 PC를 나중에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그냥 검찰에 그냥 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게다가 언론들이 놀란 게 그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차명폰 넘버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한테 알려줬으니까 이 두 가지는 정말 스모킹 건 같은 건데 이런 걸 갖다가 이모인 나를 무시하고 줬어?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볼 때는 정말 얄미운 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뭐 임시 석방돼서 이제 가족을 만난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아마도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도 뭐 보니까 이제 사진에 나오는데 이제 장미꽃도 한 송이 있고요. 사실 뭐 두부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장미꽃을 선물로 주고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사실 국민 감정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만찬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저녁 함께 먹는 거니까 그걸 아직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신분 상태가 무죄를 선고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이 이제 지금 한 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는데 뭐 그 이후에 여러 인터뷰 내용들이 다시 또 회자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직접 좀 듣고 이야기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범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내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는 옛 중국의 고전 한 소절이 주는 지혜는 오늘도 유효할 것입니다. 예, 이제 뭐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헌법의 중요성, 자신의 또 이제 헌법 재판관으로서의 이제 경험들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평범한 엄마예요. 뭐 그럼요. 학창 시절 꿈은 수학 선생님이었고 뭐 큰 애가 고3이었던 거, 작은 애가 또 고3. 우연찮게 또 통합진보당 해산 때는 또 큰 애가 고3. 이번에는 또 작은 애가 고3이었다 그래서 고3 자식을 둔 엄마의 모습도 좀 있는데 좀 서민적이에요. 그렇죠? 그 가장 많이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화제가 됐었던 게 그 중요한 날에 헤어롤 말고 나오는 사진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사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분도 얘기를 했던 게 원래 잠깐 나왔던 것처럼 원래 선생님이 꿈이었다가 하필이면 11.6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님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다음에 국가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아 내가 이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봉사하고 정말로 나라가 바로 서는데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를 찾다가 법관의 길로 들어섰고 또 여성 법관의 어떤 이유로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또 헌법재판관이 됐는데 그 와중에 임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또 재판장이라고 하는 임시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을 맡아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을 파면한다라는 결정문을 읽는 자리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딱 지금 이제 딱 4, 5, 6 이제 석 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저는 그래요.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한 인물을 통해서 구현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의 딱 상징으로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섰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단에 서서도 정말 어떤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갈 것을 삶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정미 전 헌재 소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 탈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는 시대적 코드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국민으로부터는 아 대단히 신선하다. 그래 맞아 저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평범한 시민인데 그 전까지는 왜 이거를 몰랐을까 하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근위주의 시대의 문화에 되게 억눌려 있던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복종하고 받아들였던 게 있는데 그걸 벗어나면서 우리와 같은 모습, 그 탈근위적인 모습에 굉장히 편안함과 또 시원함을 느끼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일체감을 느끼는 거죠. 나와 같다는 거. 거기서 뭐 굉장한 이제 평가들이 좋아지는데 이정미 재판관의 이제 저런 그 삶의 궤적이 바뀌게 된 게 79년 아닙니까? 지금부터 37년 전입니다. 참 역사적 아이러니예요, 그것도. 그날 그 마산에 제가 바로 옆에 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옆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나란히 고등학교가 있죠.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경남대 학생들이 데모를 할 때 시내로 바로 가지 않고 고등학교가 많은 거리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사실상 보여주면서 동참할 것을 선동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교하면서 시내가 불타는 모습들을 다 우리가 그때 목격했던 거죠. 그걸 목격하고 며칠 있지 않아서 그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는 그런 충격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됐고 그런 군의주의적인 문화 그리고 국민의 뜻과 배반되는 그런 어떤 통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를 그 고3 때 아주 이렇게 절실하게 느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자기의 평생의 삶을 바꾸게 됐고 또 그 인연이 있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 권한 대행으로서 이 심판을 할 때도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그런 인연으로 만나게 돼서 아주 기구한 인연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 운명 같은 걸 혹시 믿으시나요? 이게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그렇죠. 11.6 때문에 수학 선생님의 꿈을 접고 법관이 됐는데 하필이면 또 그 딸에 대한 헌재 판결을 하는 거 보면 진짜 운명이라는 게 존재하나 봐요. 사실 뭐 이정미 재판관이 뭐 아까 11.6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11.6을 촉발을 시켰던 것이 79년 10월 16일 날 부산에서 일어났던 부산에서 이거 민주항쟁이죠. 그 열기가 한 이틀 뒤에 마산으로 넘어가거든요. 마산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정미 재판관이 그 다녔던 마산여고 그 근처에 경남대학을 중심으로 거기는 상당히 더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은 상당히 제가 지금 살아온 궤적을 보니까 그때만 상당히 범생, 소위 말하는 모범생의 입장으로서 아마 이 유신체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당연한 질서가 이렇게 도전받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 그것이 왜 그러면 갑자기 무너지고 도전받게 됐을까? 그리고
저도 그 당시 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가고 난 뒤후에 이후에 그때 사회가 시류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신 체제에 대해서 찬양하던 학교 내에서 이 학교 분위기가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이 국장이 끝나고 난 뒤에는 완전히 지금 그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정미 헌법재판소장도 상당히 그 나름대로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지켜봐왔던 이러한 헌정 질서 자체가 원래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것이 어디서 잘못됐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고민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진로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그러한 본인의 생각을 바꾸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 그 분의 따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운명을 또 바꾸는 데 일조를 하신 분이 또 이정미 재판소장 대행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운명의 만남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근데 저 때가요, 이정미 재판관이 아마 고2일 겁니다. 저 이정미 재판관을 제가 이제 생년이 같은데, 저 때가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부마 사태라고 그때는 불렀습니다. 부산 마사 민주화 운동인데, 그때 그걸 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봤는데, 그리고 난 뒤에 그 조금 있어서 김재규의 총탄은 이 부마 사태에 대한 어떤 책임론을 두고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이정미 학생이 보고 그 다음 해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이제 법대로 진학한 건데 저 때는 민주화의 열기를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정미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민주화가 아니라 이번에는 법치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심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그 역사의 한 수레바퀴 속에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 저는 이제 딸을 둔 아빠 입장에서 지금 이정미 재판관이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당시에 전문직 그 여성에 대한 대한민국 이제 이 여대생 여고생들이 정말 환호를 했습니다. 왜? 아까 분홍빛 헤어롤 때문입니다. 분홍빛 헤어롤 2개를 들고 이게 달고 그 역사적인 심판을 하러 가는 거를 보고 처음에는 웃다가 나중에는 이제 애들 보니까 그 이정미 재판관이 선고를 내린 아까 우리 봤던 필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학생들이 왜? 명예롭게 보이는 여성 전문인의 상징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다르다고 봤는데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저 판결을 내린 겁니다. 저는 최근에 불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스타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도 우리 이웃 같은 모습을 본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정미 전 재판관으로서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 시대는 좀 많이 기존 과거와는 조금 이제 다른 국면으로 좀 접어든 게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어제가 한 달이었고 오늘 뭐 하루 더 지났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국갤럽에서는 이제 82%까지 나올 정도로 여전히 고공행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라든지 또 사드 문제 뭐 여러 가지 앞으로 헤쳐가야 될 문제도 숙제도 산적해 있다는 것이 계속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한 달 행보를 먼저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목도리 숫자야. 청와대 가시면 이제 못 뵙거든요. 외모도 한 번씩 보러 온다니까. TV에만 다 나오고. 엄마 생각이라도 잘 일어나야죠. 네, 이탈 권위주의적인 행보라든지 소통 행보로 인해서 높은 지지율, 또 보수와 진보, 또 기념식에서 봤습니다만 이런 통합의 행보로 인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게 다 쇼다.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비평을 하세요. 근데 국민 대다수는 그런 쪽보다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쪽에 좀 무게를 중심을 두고 있는데 60 항쟁 기념식 끝나고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오는 길에 또 갑자기 이제 차에서 내려서 시민들과 악수도 하고 또 청와대 직원들과 또 오찬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몸에 배어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 지금 빡빡한 그 아이 봤을 때 그때 아이하고 맞춰서 기다려주는 모습은 쇼로 하긴 어려워요. 평소의 생활 습관이다. 그렇죠. 쇼로 하긴 쇼 한다면 국민들이 시청자는 모르겠습니까? 예. 그렇게 평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눈높이를 저도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후보 시절 때 셀카 같은 거 찍으면 다른 후보들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예. 다 찍어줘요 기다리면서 수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해하는 모습들 예. 본 적이 있는데 그 모습은 그때는 뭐 되기 전이니까 그럴 수 있다던 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예. 안 해도 사실 그만인 상황인데 저 모습은 몸에 배겼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맞고 그 국민들이 보면 손짓 하나 넘짓 하나 보면 알거든요. 예. 만약 쇼통이다 진짜로 자유한국당 말처럼 그러면 그만큼 지지도가 나올 수 없다고 알겠습니다. 봐야 되겠죠. 그동안 저희 한 달 내내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탈권위적인 그런 행보에 대해서는 많이 칭찬을 했으니까. 근데 저렇게 탈권위적인 소통 행보로만 임기 내내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나가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국민의 지지를 80% 이상 끌어내야 되는데 오늘도 이제 장관 후보자들 장차관 인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장 전입 문제가 좀 불거졌고, 그다음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전력인데 이게 먼저 청와대에서 먼저 공개했어요. 자, 약간 흠결은 있는데 이 정도면은 청문회에서 좀 통과시켜 줘라. 우리가 먼저 스스로 고백하겠다. 이런 인사 스타일로 나왔는데 이 야당이 이 강경화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흠결이 있다라고 먼저 얘기해줬다고 해서 그래 먼저 고백했으니 우리가 봐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청와대가 미리 공개한 그 정도만으로 끝나면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 그런데 사유면,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플러스 뭐가 더 나온 겁니다. 그런 것이고요. 아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 모습을 봤지만 저게 왜 멋있냐면 이 보수 지지자들 저 같은 사람들도요.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았지만 41%의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이 지금 82%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도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 저는 저게 아까 이게 이 쇼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건 모르지만 2억 8,500만 원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그 힐스비라는 빌라에서 1년 동안 살았다가 이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이 출근길 배웅하는 모습은요. 누가 그걸 썼습니다. 일반 집 아낙네가 남편을 배웅하는 것과 흡사하다. 그래서 국민들을 환호하는 겁니다. 저게 갑자기 어느 날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스타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스타일만으로는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고 정책과 인사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82% 지지율은 지금 너무 높은 것이고요. 한 50%만 넘어도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국민을 만족시키는 인사나 모든 국민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필요한 거는 잘못한 것은 지금쯤에는 한 번 정도는 예를 들어서 강경화 후보자를
철회한다든지 물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이제 보여줄 때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어제 저는 그 60항쟁 기념식에서 지선 스님이라는 분이 이야기한 게 한겨레 보도된 걸 보니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용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거냐면 어떤 말에 용마가 나타났더니 그 말에 장정들이 전부 다 와서 용마를 탔습니다. 용마가 지쳐서 쓰러졌다는 겁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뭐 사회단체 지지자 전부 다 지금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는 없다. 이제는 순고를 좀 해라 이런 뭐 충고를 했다는데 저는 지금 타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선 스님의 충고를 한 번쯤 되새길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인기가 너무 좋다 보면 모든 걸 하고 싶지만 그 목표는 이해하겠으나 그 방법은 정책 도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 나옵니다만은 우려되는 부분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분출되는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이제 쏟아지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도 나중에 어려움이 좀 예상된다는 여론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집권 초기예요. 뭔가 강력한 국정 추동력을 갖고 좀 끌고 가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강경화 후보자, 오늘 또 발표됐던 여러 장관 후보자들. 여기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협치를 위해서 더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초기 내각이고 국정 추진 동력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이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결국은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지금 뭐 상당히 그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정 운영 스타일 자체가 탈권위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아마 더 높은 지지율의 그 바탕에는 그런 것도 있죠. 상당히 파격적인 개혁 조치들을 정강석화제로 해낸다. 예를 들면 뭐 미세먼지 이거를 나름대로 줄이기 위해서 화력발전소를 일시적으로 폐쇄를 한다든지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부문에서 먼저 선도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파격적으로 하는 부분들에서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5년 내내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이러한 개혁적 조치들은 입법화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죠. 여소야대 국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협치의 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협치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사청문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협치의 틀을 만들 수 있느냐 하나의 시금석인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큰 지금 하나의 고비에 지금 직면한 부분이 바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이달 말에 지금 당장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지금 그리고 외교부라는 이 상당히 폐쇄적인 조직을 신율주의 똘똘 뭉쳐있는 조직을 혁파를 해야만 대한민국의 북핵 외교를 넘어서 다차원적인 외교를 나가는데 필요하다는 생각이 인사라는 측면에서 밀어붙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치의 틀을 또 흔들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가면 과연 전략적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을 아마 제 생각에는 내일 시정연설, 추가 경정 예산안 때문에 시정연설하고 여야 대표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눈높이를 낮추고 아마 야당이 진정성 있게 설득을 할 겁니다. 할고 그 뒤에 나오는 여론을 보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전략적 선택을 강행이든 철회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뒤로 저는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 가능성도. 그런데 저는 뭐 어떤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더라도 지금 야당 측에서 보면은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는 약점들 몇 개를 가지고 이제 이 정부의 발목을 잡을 그런 전략적 투쟁의 계기를 잡은 거기 때문에 이 계기를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당내에 지금 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파벌끼리 또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외적으로 대역 환경 투쟁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고 존재감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설득을 하더라도 야당 쪽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 별 방법이 없다. 다만 국민들 앞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 국민에게 정성을 다하고 야당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은 지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국민 여론에 반영이 된다면 어떤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좀 치고 가는 그런 모습이 가능할 수도 있다. 결국 언젠가는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그 사과는 지금 중간중간마다 사과를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맨 처음에 비서실장이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강경화 후보 건 때문에. 그다음에 비서실장 사과가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반응이 많이 있어서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사실상의 사과 내용인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또 했거든요. 제가 볼 때 이미 사과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의 투쟁은 점점 높아지지 그거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시정연설에서 무슨 좋은 말을 하고 어떤 설득이 있는 말씀을 하고 진정성을 담아도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효과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정연설 전에 야당 대표들, 원내대표들이나 뭐 각 당 대표들을 만나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해도 안 통할 것이다. 그럼 결론 하나네요. 예, 그냥 임명 강행하는 것밖에 없네요. 네, 그게 임명 강행이라기보다도요.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철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조차도 마음대로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게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라고 해서는 단순히 소통의 모습으로서 나오는 건 아니고 예. 그 적폐청산 지금 정국은 사실 촛불혁명이 만들어준 정국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낡은 정치를 배제를 하고 새로운 뭔가를 보여주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유가 있다라고 납득을 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타협의 모습으로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주고받게 하는 모습처럼 만약에 처리를 한다라면 이거는 구 낡은 정치의 모습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처럼 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철회하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 반대 입장에서 야당들은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야당으로서의 위치를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모습처럼 또 미치면 거꾸로 그럼 야당들은 지금 과거의 어떤 낡은 정치를 다시 유지하고 싶어하는 거야? 그런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게 굉장히 부러지기 쉬운 이유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향이나 저는 처음 인사 발표할 때 제일 참신했던 게 사실은 김상조, 강경화, 이낙연이었습니다. 근데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 못한 특히 김상조는 뭐 저랑 학번도 같은데 평이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우리도 몰라도 뭔가 자꾸 나옵니다. 물론 저 정도 도덕적 흠결 가지고 저 자리를 하냐 마냐는 그 다음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 국민들 중 상당수는 강경화 후보자에서는 그렇습니다. 저 사람 자체가 적폐 아니냐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폐 청산이 맞다고 보지만 강경화 후보자의 삶 자체가 적폐일 가능성은 없는가? 왜? 이화여고 교장선생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에 몇몇 학생들이 이름 대고 위장 전입을 했다는 게 맞다면 저거는요 특권입니다. 일반 학생들이 저런데 교장선생님 집에 위장 전입해서 이화여고 갈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뭐 콘돔 문제도 그렇고 저런 것들이 물론 일탈일 수도 있겠으나 남편이 했은 것도 있겠으나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저거야말로 적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가 옳으니까 따라오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저는 야당이 반발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120석을 가진 민주당 여당이 국회에서 뭔가 일을 하려면 나름대로 다른 정당의 자존심도 세워주고 이 주고받고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18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80석이었지만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장관들 그냥 마구낙마 시켰습니다. 그때 또 전투력도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보다는 그때 민주당이 좀 셌는데 그렇다고 하면 야당의 야당다운 권리를 너무 무시했다가는 앞으로 정기국회 들어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 시정연설을 저는 기대하지만 이걸 갖다 화두를 던지는 걸로 끝내야지 이게 맞으니까 국회는 무조건 추인해달라. 이거는 저는 아닌 게 이 일자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민주적인 절차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사실 강경화 후보자 처리 문제가 굉장히 이제 좀 이게 딜레마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걸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잠깐 얘기하셨습니다. 야당도 특히 국민의당도 이 사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기존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거든요.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만 놓고 봤을 때 강 후보자를 처리해 주는 게 국민의당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입장을 계속 견제해가는 게 좋은 것인지. 지금 김동철 원내대표가 지금 답을 냈는데 본인들은 저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알아서 나가주는 제일 좋은 거고 스스로가 이제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사실 만약에 여당하고 따라간다면 민주당의 이중대 아니냐라는 또 비판에 직면할 거고 야당의 존재가 없다고 직면할 거고 그렇다고 또 반대를 한다니까 지금 높은 대통령 지지도에 대해서 부담스럽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호남에서 한석도 못 얻게 만들어버리겠다. 홈페이지가 막 다운이 되고 아마 국민의당이 가장 어려운 상황 같아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방향을 정한 걸로 보이는데 국민의당이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어떤 그 스탠스를 잡는가 문제인데 국민의당은 답을 못 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준여당으로 지내면 안 돼요?
그러자면 또 이중대가 되기 때문에 뭐 이중대 얘기를 듣더라도 비판을 듣더라도 준여당으로 지내면서 호남에서 지지 기반을 확산해가는 건 안 좋은 전략이에요? 그런 판단들을 아마 지도부나 아마 의원들은 판단을 할 걸로 보이는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성을 보이려고 하는 게 예. 지금 국민의당 스탠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엇박자를 내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준여당이라는 말에 대해서 네. 지금 국민의당은 굉장히 발끈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다라고 습니다. 결단의 예. 순간이 저는 올 거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다당제가 근본 원래적 의미의 다당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당제라고 하는 국민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곳에서 각각의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당들이 좀 많이 있어서 서로 목소리가 되고 예. 또 그것들이 모여져가지고 공통점을 찾아서 내각을 구성하기도 하고 협치를 하기도 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다당제인데 예. 지금의 다당제가 그런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진보적이고 보수적이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예. 태생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가치 자체가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글쎄 이게 다당제의 모습이요? 국민의당, 민주당 글쎄 저 둘을 어떻게 봐야지 이런 고민이니까 그러니까 국민당이 지금 계속 하소연하는 게 이거잖아요. 직접적으로 강경화 후보자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왜 강경화 후보자를 내세워서 우리를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만들어 놓습니까? 라고 지금 청와대에 볼멘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제 그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부정적 여론이 긍정 여론보다 좀 더 높게 나온 뭐 한국일보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여론도 뭐 전직 외교장관들까지 나서서 지지 성명하고 위안부 할머니들 지지 성명하고 심지어 외교부 노조까지도 지지 성명하는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부정적 여론이 더 높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사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를 발탁해서 이 정도의 그 위치까지 끌어올리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신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예. 사실은 강경화 후보자가 그 전까지는 국회의장의 그 전문 통역을 했었거든요. 예. 워낙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탁을 해서 같이 한번 당사자 시절에 써보니까 상당히 잘하더라. 그리고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외교적인 예. 상당히 식견이 높으신 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상당히 매끄럽게 잘하는 걸 보고 강경화 후보자를 아예 그래서 지금 그 외교부 쪽에다가 완전히 그 자리를 주는 쪽으로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경화 그 지금 외교장관 후보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이 추구하고 있는 그 화해협력 정책 이게 대해서 대북 화해협력 정책이라든지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해왔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예. 상당히 코드가 잘 맞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야당으로서의 선명성 예. 이런 부분들에 지금 초점이 조금 무게 중심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경화 후보자가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 제대로 보이지 못했던 그런 능력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원래 제기된 의혹까지 합쳐서 부적격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뭐 강경화 후보자를 지금 그 제대로 알고 계신 분 중에 또 한 분이 박지원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꼭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해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이 바라는 시대 정신에 따라서 국민의당은 국민의 이중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박지원 전 대표가 이야기한 국민의 이중대가 저는 국민의당이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뭐 사실 아까 준여당이라는 말씀도 예. 하셨지만 준여당은 지금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협조할 건 협조하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걸 시시비비기를 분명히 가리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야당을 하지 않겠다는 그 선언으로 준여당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당의 스탠스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 단임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의 권력 구조가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건 양당 체제로 이 다당제가 수렴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공약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당제가 가능할 수도 권력 구조로 바꾸고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바꾸는 쪽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 정부 여당과 협조를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공간을 만드는 쪽으로 좀 넓게 알겠습니다. 멀리 예. 바라보는 그런 전략 접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하나만 비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장관을 갖다가 이제 임명한다 하면 이분이 얼마나 일을 잘할 것인가가 첫째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하기에 도덕적으로 흠길이 없는가입니다. 예. 이 사람이 어떻게 정치에 대비했고 이 사람이 어떤 경력인지는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물론 도덕적 흠결이 일부 지적되긴 했지만 예. 청문회에서 야당 청문위원들이 질문할 때 적어도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학식이나 지식이나 전문성은 압도를 했습니다. 전부 다 감탄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위장 진입되고 했지만 정말 시키면 잘할 것 같다는 믿음을 예. 줬는데 반대로 강경화 후보자는
이거는 물론 사람에 따라 좀 주관적이니까 다르긴 하겠지만 여론조사도 결과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사드 물어봤을 때 또는 뭐 한미 정상회담 물어봤을 때 국민이 원하는 그런 답변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본인의 도덕적 흠결을 덮을 만큼 일의 처리 능력에 대한 믿음도 많이 못 줬다는 게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강경화 후보자가 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 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강경화 후보자는 밀어붙이면 됩니다. 왜? 법적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어디까지냐 이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임입니다. 강경화 후보자가 장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국민들이 그러면 강경화 장관을 시키는 게 옳으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다만 이런 거는 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붙이면요. 사실은 김상조 후보가 청문회를 할 때 야당 의원들이 아무도 공격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야당 의원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김상조 후보한테 이미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정말로 그런 어떤 경제민주화 정책,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과 관련해서 맞짱을 뜬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은 보면 내용적으로.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게 본 거죠. 그래서 막 물고 뜯은 거라고 저는 막 그렇게 봅니다. 집중적인 공격이 들어갔고 심지어 거기서 뭐 가상을 해서 답변을 해라는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낙마를 시키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 공격을 했기 때문에 더 곤욕스러운 처지에 놓였던 것도 사실이 아니냐. 다만 이제 준여당 부분은 방금도 하셨지만 준여당이라는 것은 방점이 어디에 찍히느냐. 여당의 방점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준여당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는 이미 강경화를 좀 해주자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수도권 중심의 소장의원 몇몇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국민의당도 약간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근데 강 후보자에 대해서 외교 장관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 문제를 이제 거론하는데 전직 외교부 장관들 그러니까 뭐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 다 아우라서 이분들이 전부 자격이 있다, 잘할 사람이다라고 지지하는 건 어떻게 봐야 돼요? 왜 의원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전직 장관들은 저 사람 굉장히 장관으로서 잘할 것 아마도 같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이게 국민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이 반반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뭐 전직 장관들이 뭐 보수 정권에 있었던 진보 정권에 있었던 10명 이상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 거는 국민들에게 여론을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장관 지내봤고 예교부 정통 출신들이고 뭐 다 예무고시 출신들이고 우리가 뭐 국민들한테 평가 잘 받던 예무장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걸 누가 시켜서 저분들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분들 말이 맞는 거예요? 자유한국당과 지금 국민의당 의원들의 얘기가 맞는 거예요? 저분들 사이에 뭔가 이렇게 공감대가 있어서 이 정도 사람이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는 것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저분들이 저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어느 정도 여론을 바꾸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보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아까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가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외교부 장관은요, 국민들이 막상 뽑아낸 다음에 뭐라고 어떻게 답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외교가 원래 외교부의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의 이해를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지지선은 사실은 전직 외교장관들인 거예요. 그 사실은 누군가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해외에서는 야, 외교부 유엔 사무처장이 뭐하러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급수를 낮춰서 가냐? 라는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저분의 직속 상관이었던 게 사실은 반기문 사무총장이었고 대통령급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딱 어떻게 보면 괴는 맞아떨어질 거의 능력 검증이 돼 있는데도 우리가 외교부의 일 자체에 대해서 잘 국민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외교부 장관들이 받쳐준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국민 여론 따르고 또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각 당의 이해 정략이라든지 이해관계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좀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뉴스와이드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MBN 뉴스팔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